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부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를 시작으로 각국과 상호 관세율을 두고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245%로 명시했고요. 중국 측은 말장난이라면서 비슷한 수준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 협상도 타협도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미중 양국의 속내는 무엇이고 양국이 생각하고 있을 타협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 허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자 입주권 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되면 입주권 거래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서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다양한 부동산 이슈 짚어보고 한 주간 집값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보면요. 금리 동결의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하나. 네. 여기서 이제 주시해야 될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환율의 높은 변동성. 그리고 가계대출 흐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25bp를 낮추면서 통화정책 피봇 전환을 결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달 11월에도 연속적인 인하를 단행을 했죠. 당시에 그 연속적인 인하를 결정한 배경을 보면 물가가 급격히 안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이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시기로 판단을 해서 네.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여러 혼란 속에서 1월에는 한국은행의 선택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 달인 2월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내수의 위축이 나타나면서 다시 25bp를 내리는 결정을 내려서 현재의 2.75%의 금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2월 금통위 이후 우리의 내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금리를 더 내려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관세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 관세 이슈라든지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환율이 또 변동성을 확대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통위는 연속적인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떠받치는 것보다는 네. 한 번 더 텀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연속적인 인하를 피하고 관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되짚어 보지만 많이 출렁였습니다. 네. 1,480원을 다시 돌파를 했었고 최고 1,484원까지도 넘어섰죠.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의 변동성을 보인 겁니다. 지금은 물론 환율이 좀 1,400원, 20원 안팎으로 떨어져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뭐 지금 관세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에 이어서 환율에 뛰어오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금통위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반영했다. 그래서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신상원 의원 같은 경우 소수 의견을 내서 큰 폭의 인하까지도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에 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1분기에 뭐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또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결문을 보면 경제 성장률에 관한 진단도 내렸는데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이건 뭐 관세 이슈가 되겠죠. 지금의 어떤 성장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에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1.5%를 전망했었는데 그때보다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금통위가 끝난 후에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에서도요. 이 총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볼 때 지난 2월에 내렸던 전망 시나리오, 그러니까 당시에 올해 경제를 예측하면서 세웠던 시나리오가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5월에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을 시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금토기 직후에 하는 조사국 경제모형실에서 공개를 한 경제 상황 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1분기 경제 상황을 언급을 했었는데 네. 1분기 성장률이 2월 당시 전망했던 0.2% 성장할 것을 예상했는데 이것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1분기 경기 부진, 네. 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상당폭 확대됐다. 그냥 확대된 게 아니고 상당폭 확대됐다. 이런 분석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원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동결이 이제 네. 금리 인하를 하자라는 의원이 소수 의견이 있었고 그냥 0.25%포인트 내리자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더 B컷까지도, 빠르게 예. B컷까지도 50bp까지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피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있어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석 달 안에 금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금리 가능성이요? 금리 인하를 빼놨군요. 금리 인하 제가 못 가능성을 알아들었어요. 네. 열어둬야 한다라는 금통위원들의 전원일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놓고 상황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총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더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낮출 가능성은 5월 경제 전망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대내의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뉘앙스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2번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네.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하반기에 금통위가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출 가능성을 5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는 네. 더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를 열어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차례까지 만약에 25bp씩 세 차례 인하를 한다면 우리 기준금리 수준이 딱 2%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물 가격 기준으로요. 온수당 3,350달러 돌파를 하면서 네. 최고치 경신했고요. 선물 가격은 3,35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 현물 지금 계속 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고 지금 금의 투자 수요가 몰리기 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수요는 커졌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네. 여기 이제 미국 달러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 10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약세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것도 요인입니다. 금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는 일단 달러를
금을 달러로 삽니다. 달러 표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쌀 때 금을 좀 더 사두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금이 또 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면 금의 어떤 실물 가치, 실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 가격을 또 올리는 이런 경향이 전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앞으로 금값이 또 뻔한 전망이긴 한데 계속 지금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망은 3,400, 3,500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대세인 건 맞는데 분명히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건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변수는 미중 무역 협상. 만약에 두 나라가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값이 또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에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일단 국내 업체들의 주력 생산품 중에 하나인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네. 그 웨이퍼 이게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 면세 품목에 네. 포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1,039개 관세 면제 품목을 발표를 했는데 이 품목들 안에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포함된 거죠.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태양광 셀이나 모듈 같은 거 만드는 기초 소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리콘을 다 녹여가지고 고순도의 실리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잘하고 그렇군요. 있고 이제 이 폴리실리콘을 이제 녹여서 기둥 형태의 인곳이라는 결정체를 인곳. 만들고 네. 그거를 또 얇게 슬라이스 하듯이 얇게 절단을 하면 이제 둥그런 웨이퍼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웨이퍼들을 또 잘라서 여러 가지 합치면 셀도 되고 모듈도 되고 그렇군요. 뭐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셀이나 모듈도 잘 만들지만 이렇게 폴리실리콘과 이런 웨이퍼도 잘 만드는데 중국과 경쟁에서 항상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려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의 수입 제한을 걸면서 지금 우리 한국 업체들은 미국 시장 공략을 좀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면세 대상에 포함된 게 상당히 호기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면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국은 예외예요. 네. 중국의 제품들은 여전히 관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가 예를 들면 OCI 홀딩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를 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이런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지난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가 다 30%대 높은 관세 부과를 받았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면제 대상에 면제 품목이 포함이 된다면 네.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국 견제에서도 따돌리게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이 태양광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호재로 삼아서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셀과 모듈은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화그룹이 이거를 이제 하나큐셀. 하나큐셀 네네. 이것이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면제 품목 대상 이번엔 빠지긴 했는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국 정부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데 소극적이긴 한데 태양광에는 그래도 좀 잘 그 지원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트럼프가 네. 직접 태양광에 관심이 있다는 언급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중국화 기조가 뚜렷하다라는 거. 네. 이거는 우리 북미 시장 진출하는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백악관이 어제 그 홈페이지에 보복 조치의 결과로 중국은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245%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했던 145%보다
무려 100%나 올린 건데요. 뭐 구체적 근거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한 그 AI용 반도체 칩이죠. H20 칩을 특별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 전방위로 이제 압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또 중국도 미국의 비슷한 수준의 고관세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경제 1, 2위 강국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하루하루 전 세계 무역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관세 전쟁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홈페이지에 중국 관세율이 245%라고 갑자기 게재가 돼서 저희가 이 시간 시작되면서 잠깐 이제 전해드리긴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보셨죠? 네.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뭐 별 실효성 없는 쇼를 자꾸 한다.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마진 높은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마진 한 60%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마진 높다가 한 40인데 그러면은 뭐 관세율이 50% 넘어가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50%든 100%든 뭐 145든 245든 수출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네. 거기다가 숫자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는데 왜 했을까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싸움인데 기싸움.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뭐 125%까지 올리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도 만약에 중국이 같이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 2,450%될 건가.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한 것이 중국이 우리는 120% 올리고 나서 더 이상 보복관세 안 올린다. 네. 이제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말로 중국이 더 어른스럽고 미국이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 정부는 그냥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네. 그 오늘 그 얘기를 한 게 우리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누가 중국에서? 중국이. 네. 그래서 뭐 이번 게임은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지는 건데 애들 싸움도 먼저 울먹이는 거지만 근데 중국이 먼저 손을 냈는데 아주 그 조건이 아주 재밌으면 네 가지를 내걸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외교적 존중. 그래서 막말하면 해답 안 한다. 그래서 트럼프 뭐 막말하니까 두 번째는 3일 이틀 만에 말 바꾸는 거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상무장관인지 재무장관인지 대통령인지 관세율 뭐 서로 막 부르니까 네. 그러지 하지 말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한 명만 지정을 해라. 대표가 누군지 네. 그걸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나 이런 문제들 민감한 문제 넣지 마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번에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네. 우리 이거 해답 나가겠다.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중국 정부가 정부면은 오피셜 외교부가 한 거죠. 외교부에서 예. 그렇게 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린젠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마 얘기를 한 거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국의 그 요구 사항이 좀 타당한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많이 이제 불편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관세율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현실감이 좀 없어져요. 처음엔 이럴 수도 있나 막 흔들리다가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정도로 현실감이 좀 덜 와닿는데 일단 백악관 측의 입장은 이제 협상을 제안한 다른 국가들은 관세 적용을 좀 잠시 그 중단한 상황이고 중국에게만 지금 100%까지 올려서 245를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한풀 꺾인 듯했던 대중 관세 압박이 다시 좀 거세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이걸 보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그렇게 57개 나라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2%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뭐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두려운 적이 나타난 거죠. 주가 폭락이 이게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이제 90일 유예한다는 게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싸움의 법칙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한 명만 패라는 거잖아요. 57개 나라를 같이 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이것은 뭐 싸움의 기술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다시 원론대로 이제 중국만 패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네. 그 최근에 소장님께서 중국이 미국의 3대 인지를 잡고 있어서 트럼프가 뭘 해도 중국은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칼럼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희 방송에서 잠깐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3대 인질이 지금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애플, 테슬라, 월마트. 네, 어떤 의미로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셨는지. 애플은 뭐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네. 테슬라는 40% 만들고 월마트는 뭐 상품의 원산지로 보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미국에 있는 월마트 안에 있는 그렇죠. 상품들의 그렇습니다. 예, 원산지가. 예. 그래서 이걸 중국이 생산이나 이제 수출 중단을 시키면 이게 소비자도 문제지만 주가가 대폭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회사들의 이제 시가총액을 대략 4조 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아,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 소액이 합해서 그러니까 억 달러 지금 4조 4조 1천억 달러. 1,000억 달러. 네. 근데 만약에 요 중국 생산 비중 수입 비중만큼 시총이 떨어진다 그러면 3조 2천억 달러가 날아가요. 우리나라가 잠깐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애플이 세계 시총 원래 2조 1위잖아요. 6천, 2조 6천인데 95%가 날아간다. 예를 날아간다 들어서. 하면은 그럼 시총이 얼마가 2조 감소- 5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면 전체에서? GDP의 예. 미국 GDP의 9%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미국 GDP의 9%가 그렇죠. 날아간다. 그럼 테슬라도 시총이 꽤 높지 않습니까? 테슬라나 월마트나 거의 7천 이 7,400억입니다. 7,400억 테슬라, 월마트도 6,800억인데 각각 40%, 60% 이렇게 중국 비중 차지하는 것을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시총의 1% 정도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걸 보면 이제 3천억 달러 중국의 무역 흑자 이거 잡겠다고 네. 주가 떨어지는 게 6조 달러가 넘어요. 아, 시가총액 떨어진 게. 네. 그래서 이게 산수가 맞냐. 20배네요. 그렇죠. 네, 산술 계산, 예, 단순 그렇게 보면은 계산만으로도. 이게 지금 트럼프의 방향이 네. 이게 맞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미스터 머니가 판단하는 거죠. 미스터 머니면 시장이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제 100% 이상 대중 관세 적용으로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등 그 일부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적용을 또 예외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그래서 뭐 거죠. 발표하고 하루 만에 뒤집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의 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라든가 뭐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제 유연성 열어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혹여 자국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관세 정책을 뭐 만드는 거 아닌가. 보통 같으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관세 정책이라서 좀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트럼프 맘이고 지금 또 제일 문제 하나가 이거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관세가 올라갔을 때 최대 1단계 피해자가 수입업자들이에요. 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다음에는 아마 재고가 떨어지고 나면 소비자들이 난리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수입업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보복관세, 상호관세 뭐 막 때리는 것의 근거법이 IEPA 비상제 경제조치법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뭐 이건 맥센스한데 무역수지 흑자난 게 이게 국가 비상사태냐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제소를 한 거죠. 네. 피해업자들이. 네. 그래서 그러면 무역적자가 문제라고. 아, 제소를 했어요? 그렇죠. 어디에다 제소를 했어요? 법원에다 제소를 한 아, 거죠. 우리 그래요? 같으면 뭐 이제 집행정지 처분, 예, 집행정-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네, 네. 지금 그 보복관세 그거 중지하라고. 아,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1기 때도 있었고 바이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이라는 게 이게 그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우리 같은 계획을 선언할 정도로 위험한 사태냐 이제 여기에 이제 제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고 판별이 되면 우리처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미국에서도 법원에서 만약에 그렇죠. 판결을 판결해야 되는 하면은 거죠. 트럼프가 뭐 지금 아무리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 내에서 미국 법 위반인 내에서 거죠. 못하게 되면 그렇죠. 그럼 네.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트럼프 행정부도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밀어붙였을까요? 했을 수도 있는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 무역수지 적자나는 나라는 전부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이게 메이크 센스 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법원도
자기네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미국 행정부가 그 엔비디아 H20 그 칩의 중국 수출 제한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 그 70여 개 국가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이제 미국이 관세를 너희 나라한테는 낮춰줄 테니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 뭐 이런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요. 네. 그 H20은 뭐 금수 조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미 화웨이가 910C라는 칩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H20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910C. 네, 화웨이가 만든 거. 네. 이게 엔비디아 H100의 한 60~70% 성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재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 이게 중국이 뭐 오픈 AI에 버금가는 AI를 만드는데 네.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바보 되고 오픈 AI 어떻게 이걸 만들었니 물어봤더니 H20을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사후적으로 막은 거고 이건 이미 외양간 고치기다. 소론도 망갔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라고 봐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상호관세 협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미국의 동맹이나 뭐 우방들 입장에서는 정말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형님이 아니라 동맹이나 우방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한 사태가 지금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은 뭐든지 이제 우대해주고 이제 더 그 뭐 잘해주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상호관세 협상 대상으로 네. 먼저 일본, 한국, 네. 예를 들면 인도, 호주 네. 정말로 이제 미국의 찐 우방들을 네. 먼저 이제 잡아다가 패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 아니 먼저 하는 게 이로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패겠다고 말씀을 그런데 하시니까. 그게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들은 지금 그 아시아를 빼면 유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유럽은 씨알도 지금 안 맥힌다고요. 순순히 따라오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우방들을 말 잘 듣는 우방들을 먼저 이제 세게 눌러서 네. 우방들은 뭐 저항할 힘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걸 본보기로 이제 다른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방이라고 하면 이것이 관세율을 낮춰주거나 없애주는 것이 답인데 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뭐 이제 상을 놓고 보면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데 본때를 보이는 사례로 삼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자 그렇다면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협상에 나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의 속내를 알고 있고 우리의 입장은 이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다 갖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상 테이블에.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지만 뭐 협상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말리게 되죠. 그래서 재무장관이 하는 것은 먼저 협상에서 먼저 타결하는 것이 쌍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거꾸로서 맨 나중에 하는 것이 가장 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뒤로 빠질게 네. 뭐 이런 의도를 보이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도 사실은 뭐 트럼프의 전략이 먼저 한 놈을 이제 세게 패가지고 그걸 보고서 다른 쪽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복종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전체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번 우방국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땐 역으로 먼저 협상하는 쪽이 가장 크게 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또 결국은 답을 보고 답을 쓰는 게 쉽죠. 어느 정도 나온 거를 그렇죠. 보고. 네.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굉장한 리스크가 무슨 오디션 이런 거 할 때도 일본이 리스크가 좀 그렇죠, 크죠. 크죠. 면접 보러 갈 때도 일본은 많이 물어보고 뒤에 좀 순서가 이제 밀려 있다 뒤는 좀 허겁지겁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의외로 자기 약점을 노출 안 당하고 붙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뭐 우방국들 간의 네. 이제 협정에서는 우리가 일본이 안 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우리로 보면 뭐 2달 뒤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중 순번으로 가는 이유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네. 협상하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딜레이를 해줘라.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소장님 것 말씀은 같아요. 이제 모든 공을 일단 새 정부로 넘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안전해 보인다. 후순위로 가게 되면 후순위로. 답을 보고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제 회담을 하자 무슨 합의를 하자 하니까 가서 만나는 주는 끼는 만나줘야 되지만
그 전략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어떤 무기 그런 걸 갖고 있고 더구나 지금 행보를 보면은 정말 맞짱 뜨는 그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고 또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연대를 해서 미국에 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어느 나라 만나고 있죠? 베트남? 베트남 어디요? 지금 네. 만났죠. 네. 이제 말레이인가 어디 이제 동남아로 지금 가고 있죠. 예, 예. 그 나라들과는 좀 연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번에 상호간세에서 베트남이 뭐 56%가 46%인가 우리 2배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러나 이쪽은 수출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나라들만 골라서 이제 중국이 손을 뻗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트럼프가 하는 것에 반대로만 해도 이번에 중국은 그냥 어부지리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어부지리까지 되나요, 그게? 뭐 원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한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네. 예를 들면 유럽 네. 또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이 미국이 보복관세 덤태기를 씌우니까 아하. 이제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중국은 손만 내밀어도 손을 잡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결말 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좀 바뀌고 아슬아슬하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미중 관세 갈등이 심화되면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미래를 전망하기보다 벌써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손해보는 사람들도 무척 많고 그러니 미국과 중국은 언제쯤 가서 이제 자기들이 그 원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 생각을 하고 타협을 할까 그거 좀 알아야 투자자라든가 일반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안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기도 지도자의 스탠스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시진핑은 트럼프가 무서운 게 아니라 14억 인민의 시선이 무섭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니라 네. 이 소비자들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자 심리하고 투자가들의 투심이 지금 무서운 거죠. 네. 이 두 개가 깨지면 대외적인 정치가 완전히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더 폭락을 하거나 소비자들의 시위가 커지면 네. 그건 제가 볼 때 월마트에 있는 재고가 네. 그 스탁 아웃되는 시점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 재고가 소진되는 거. 그래서 그럼 더 이상 매장에 물건이 없게 되면 네. 일상용품의 부족 사태가 이제 이게 시위로 이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민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관찰을 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중인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뭐 90일 안에는 양국의 서로의 이제 뭐 이해관계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스터 마켓하고 미스터 머니는 이길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미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채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중국이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가지고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이 국채를 무기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국채 전체가 30조인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8조고 8조. 중국이 갖는 게 7,600억 정도 돼요. 이거는 네. 전체 국채의 한 2.9%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갖고서 국채 시장을 마비시키거나 폭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러나 이게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제 이랬을 때 단기적으로 금리를 폭등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한강에 돌 하나 던지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이 미국의 국채 시장을 좌우할 수준은 아니고 단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카드로서는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월마트 매대의 스탁 아웃될 때가 뭔가 좀 협상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그렇고 또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1천만 명이 제조업 종사하는데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한 15% 되는데요. 요게 이제 종업원으로 치면 1,800만 명 정도가 그게 종사를 해요. 근데 네. 만약에 지금처럼 240% 받으면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네.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800만 원에 밥그릇이 달리게 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제 시위하게 되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무역의 GDP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관세 전쟁이 계속 되면 무역 전쟁의 유탄을 우리가 맞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미중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죠. 예. 그래서 시장은 뭐 중국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잃고 네, 우리 원자재는 원자재는 중국에서 갖고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의존하니까. 양쪽으로 다 터질 리스크가 있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 계속 파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이유가 미중 전쟁의 컨트롤 리스크가 제일 큰 나라 네.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컨트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없죠. 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교죠. 네. 그래서 외교를 얼마나 잘하냐. 또 그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뭐 어느 나라든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붙으면 그 네. 함부로 다루기 어렵죠. 네. 근데 지금처럼 뭐 4분 5열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가장 다루기 쉬운 존재가 사실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내부 갖고는 뭐 치고받든 간에 네. 지금 대중 전략 뭐 대미 전략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한 방향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틈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 틈을 보이는 순간에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 자기네 원하는 걸 다 가져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아파트 시장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4월 2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0.08%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전체적으로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1%인데요. 지난주가 마이너스 0.02%니까 하락폭이 살짝 0.01%포인트 축소가 됐고요. 수도권 지역은 0.0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강남 3구가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논란 많이 올랐다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서초구는 0.16%, 강남구도 0.16%니까 한참 올라갈 때 강남구가 0.8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다 확대 지정을 한 효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떻게든 확대 지정한 이후에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도 동결했거든요. 네. 그래서 2.75% 크게 뭐 시장에 자극을 줄 만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까지는 이 정도 흐름 서울은 뭐 0%에서 0.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기 대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떨지 각 후보자별로 당별로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좀 동력을 잃게 되고 네.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임대차 입법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런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차 입법은 사실 이게 논란이 좀 있던 거죠. 그래서 예. 문제가 있더라도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건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완 수준이 되면 좋은데 보완이 될지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혹시라도 막히게 되면 또 규제가 또 강한 규제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당으로 바뀌더라도 아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네. 또 강한 규제 네. 뭐 종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보 정권이 잡으면은 뭐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가 잡으면 규제를 풀어주고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거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강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론 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역대 대통령을 보면 규제 가장 많이 풀어준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IMF 외환위기 때문에 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풀어줬고요. 규제를
가장 매섭게 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아, 그랬었나요? 일기 신도시 200만 원 공급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지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거든요. 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그리고 토지 공개념도 노태우 전 한참전이라서 대통령. 잊고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네. 오래전 일이라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집값 강남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뭐 종부세라든지 매서운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집값이 지금처럼 뭐 0.08% 수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나서서 강한 규제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폐지하려고 했던 건 현실화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우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시세대로 과세를 해야지 왜 70% 수준의 공시가격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부자 감세다라는 네.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게 이제 현실화율인데요. 네. 이걸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폐지는 못했고 네. 만약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추진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실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국민이 느끼는 세부담은 집값이 네. 급등하지 않는다면 네. 크게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밸런스 조절은 좀 근데 해주면 시세 좋을 것 같습니다. 90%까지 올렸다가 이게 이제 시세가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역전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약간 이게 문제가 돼서 약간 어느 정도는 좀 너무 현실화시키는 거 100% 이런 건 좀 불가능하고 최대한 90%까지는 올리는데 그것도 뭐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1년에 네, 얼마씩. 집값 상승분 플러스 알파 조금씩 올리다가 중단됐는데 지금 네. 또 이제 지금이 70% 69%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90%까지 올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것도 참 계속 논란입니다. 지금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동의율이 60%를 넘었다고요? 네네, 뭐 3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네.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1인당 평균 기존에 3천만 원이었는데 네. 8천만 원으로 이제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보완이 됐는데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이제 취득세는 처음 취득할 때 한번 세금을 내는 거고요. 팔 때는 이제 양도세를 냅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보유세를 이제 공시가격에 따라서 내게 되는데 이 개발 이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많은 세금 수천만 원에서 매덕되는 돈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 네. 못 낸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2013년에서 2017년에는 유예가 됐다가 2018년부터 이제 다시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한남 파라곤 아파트가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아. 부과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게 소송을 벌였는데 조합이 졌거든요. 그래서 부과가 됐는데 지금 뭐 나머지 분들은 냈는데 체납된 분이 3분이 계시는데요. 네. 한 명은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고 2명은 주소지 확인 불가로 해가지고 지금 부과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애를 먹고 있고요. 다른 단지들도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재건축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얘기 들어보면 조합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 부분이 명확하지 네. 않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게 하나의 속도가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더 완화를 해주든지 폐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부과를 한다면 유예를 해서 양도세하고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실제로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팔았을 때는 어쨌든 차익이 나오니까 있으니까 양도 차익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수는 있는데 이거는 팔지도 보유하는 않았는데 동안인데, 나는 가지고 있는 집인데 수천만 팔 때 그냥 원에서 떨어지면은요. 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이 계속 네. 이중과세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가 그 확대 재지정되지 않았습니까? 3월 19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3월 그 지역 24일부터 예. 예고를 19일에 한 거고 네네네. 24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입주권이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도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면서요? 네네.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까? 입주권을 이제 주택으로 보느냐 아파트로 보느냐인데 원래는 예를 들어- 입주권은 주택으로 안 받죠. 근데 이제 양도세에서는 또 이게 사실 주택 수에서는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네. 이게 논란이 이제 강남 3구 용산구의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가구역 이제 지정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은 빌라나 단독주택인데요.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가 되니까 네. 어느 수준에서 아파트로 보느냐인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오면 이제 입주권 전환이 되고 네.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니까 네.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서 입주권이 되면 아파트로 보고 아파트를 토지거래가 본다고? 구역 대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내용인데 네. 논란이 뭐냐면 실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어떻게 거주래요? 없는데 집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 승인일 다 아. 공사 끝나고 나서 2년 거주하라라고 해서 이제 합리적인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철거하는 집에 거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 사용 승인 나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의 논란이 그거잖아요. 처분 조건. 기존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처분해야 되는데요.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는 1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고요. 서초구하고 여의도가 있는 영동포구, 성동구는 6개월. 용산은 4개월 이내로 정리해야 되니까 달랐군요. 네. 이것도 이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한 1년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집을 내놔서 3, 4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네네. 네, 그래요. 그 동일 세대라고 하면 이제 주민등록상 기준을 따르는 거죠. 네네. 근데 같은 주민등록 주소로 돼 있는데 같이 살지 않으면 재개발 시에 별도의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다는 대법원 이게-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말이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주소는 돼 있는데 같이 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네. 동일 세대에 한 네. 개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네. 뭐 빌라를 2개 가지고 있어도 집은 네. 하나만 줍니다. 왜냐하면 다 주게 되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개만 주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 같은 경우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부부가 네. 공동 명의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근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개를 받는 건 맞는데 네. 미국으로 이제 갔거든요. 이게 출장이 아니라 이제 뭐 일 때문에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이 배우자분이 주소를 시아버지 주소로 올려둡니다. 근데 시아버지 집에는 그 시동생도 살고 있었는데 네. 시동생도 조합원 물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야 같은 주소에 며느리하고 시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한 개만 준다. 그래서 시동생에 대한 입주권을 박탈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동생이 소송을 걸었는데 네. 1심은 원고가 이겼고요. 2심에서는 아니야. 주민등록 주소대로 해야 돼라고 네.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야. 같이 살아야 같은 세대지 네.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라고 해서 안 주면 안 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은 왜 승소를 했냐면은요. 미국에 거주한 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를 한 거고요.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소만 올려두고 우리 따로 살아서라고 한다면 이걸 입증하기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출퇴근이 전혀 불가능한 거리에 있다든가 이러지 그렇죠. 않으면 뭔가 명확하게 이분들은 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승소했던 거기 때문에 주소만 올려두고 따로 살면은 괜찮겠지라고 한다면 안 네. 되고요. 네. 이분이 특이한 케이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한 번 남으면 다른 이후에 비슷한 건 여기 판례에 따르겠죠. 판례는 따르는데 입증을 해야 되죠. 네네. 잘못하면 가족 싸움 크게 날 뻔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청약 당첨의 절반이 30대 이하라면서요. 네네. 30대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긴 하겠죠. 최근에 신혼부부들의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30대 당첨자들 중에서 46.5%가 30대입니다. 40대는 30%, 50대는 16.3%인데 네. 물론 뭐 청약 신혼부부 생애 최초 혜택을 많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 분양 물량들 로또 분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점자들이나 뭐 60점, 65점 이상 되는 고 점수 높은 40대, 50대들이 청약을 안 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네. 맞물렸고요. 일단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5월 만료를 앞둔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다행히도 2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나 봐요. 예, 연장해야 되겠죠. 국토부에서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6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가 2+2니까 2년은 너무 짧다. 4년은 네. 줘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제 생각은 당연히 줘야 되고 혜택도 좀 더 늘려줘서 이게 특별법은
한정 일몰자가 아니라 저는 계속 좀 해줬으면 우리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전향적으로 혜택을 좀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